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격사유 2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용어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어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정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수업이 나가고 시험에도 반드시 용어정의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좀 더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등의 결격사유.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다만 보조원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할 수 없고 개업할 수 없을 뿐입니다. 12가지가 있는데 미성년자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12가지입니다. 우리 책 순서하고는 조금 다른데 미성년자가 있는데 지난주에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우리 교과서에 우리 법조문에는 법 10조에는 아직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되어 있고요.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피한정 후견인.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면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 법 제10조 제3호 1항 제3호고요. 그 다음에 4호가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3년 미경과자. 따라서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만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요.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된 경우.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관통죄가 폐지되어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 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법정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범정이 경미한 경우에 1년에서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흔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유예기간 4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만. 앞에 징역받은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4년, 유예기간 4년 안에만 죄 안 지으면 처음에 받았던 2년은 면소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4년 안에 또 죄를 지으면 처음에 받았던 그 2년하고 새로 지은 죄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그 다음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피고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피고는 징역 1년에 처하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므로 이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은 징역 1년에 처하나 그 선고를 유예한다 하면은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의 회부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것도 죄가 있기는 있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법조문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 10조 1항 제 6호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시험도 볼 수 없고 중개무에 종사할 수도 없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자격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6월의 범위 안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돼도 3년 동안 등록 취소되어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년 미경과자가 되겠죠. 미경과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업무정지는 가장 긴 게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폐업을 해도 개업할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 어떤 자라고 하면 결국 한 명 합자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무한책임 사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는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 중개법인이 되겠죠.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에서 11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한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원래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효과, 첫 번째, 등록을 하기 전후, 즉 개업을 하기 전후가 되겠죠. 등록하기 전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즉 직원으로, 고용인, 직원입니다. 고용인으로 고용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전에는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절취, 그냥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인으로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이미 고용된 후라면은 해고 사유입니다. 즉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해고 대신에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결격 사유 12가지에 해당되면 직원으로 근무할 수도 없고 사장으로 근무할 수도 없다고요. 다만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요. 예,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형법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있다는 거 말고 또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뒤에도 뭐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2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용인. 그러다가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직원이고요. 반대말은 고용자, 사용자. 자,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앞에 용어 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우리 교재 30페이지를 보면 고용인의 양가로 1번은 고용인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말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옛날에 해고는 무조건 잘랐다는 이야기인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만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둔 것도 있고 잘린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합해서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근데 해고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잘린 것밖에 안 되죠.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해고라고 쓰던 말을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10일, 3년, 5년 이런 숫자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페이지 맨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보조하는 업무는 중개보조원이 하죠. 이거 외에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 그래서 앞에 용어정이 있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불렀고요. 중개보조원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확인 설명이나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등은 중요한 업무이므로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소속공인회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 소속공인회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개업공인회사의 책임입니다. 방가로 1번 민사책임, 방가로 2번 형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는데 민사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책임이 있는데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뭐가 더 무거워요? 둘 중에서? 무과실이 더 무거운 거죠.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즉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히면, 의뢰인한테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직원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죠. 직원에 대해서 알아서. 근데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형사책임은 진역벌금인데 직원 잘못해가지고 진역벌금이 형사책임이죠. 벌금 낸 거 이거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 없어도 직원 잘못으로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은 전과자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법 제50조 양벌 규정에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 31페이지 그 방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개업공인회사가 고용한 사원이나 개업공인회사가 고용한 소속공인회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또는 49조, 48조 또는 49조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말로 하면 행정형벌이라고 불러요.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다만 그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과실책임이라고요. 법조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개업공인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그거예요.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고용인이 잘못하면 그 사장인 개업공인회사는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있지만 형사책임, 벌금 내는 거는 고용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회사가 과실이 없다면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인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 32페이지 업무범위가 있는데 첫 번째 업무범위 중에서 업무지역범위가 있고요. 업무지역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중개대상물 범위가 있고 세 번째 법인의 경업제한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세 번째 3번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인의 경업제한이 있습니다. 자, 업무 지역 범위는 우리 개업공인회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회사의 범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개업공인회사인 법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인 자연인, 우리 보겠습니다. 그게 32페이지에 보니까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가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세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이걸 법인 회사고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회사 차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거고 중개인은 옛날에 자격증 안 따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을 흔히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법조문에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돼 있는데 자격증 없는 분들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그래서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러나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원칙적인 업무지역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도 전국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려면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너무 길어서 그냥 편의상 옛날 쓰던 말인데 중개인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소위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위 중개인이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중개인들을 차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칙으로 보낸 거예요. 본문에 없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이것도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상물입니다. 과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범위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번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원래는 겸업제한이 없었습니다. 겸업제한이 없는데 왜 이렇게 법인에게만 지금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개인에게는 겸업제한이 없다고요. 법인에게만 제한하는 이유가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망하기 때문에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법인만 특별히 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차별하면 또 무역 보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은행이라든지 여러 대형 법인들이 이 중개업계에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자격증 따야 되지.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나 외국에 가보면 전부 다 이런 대형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수수료 들어오더라도 지금 보수라고 하는데 중개보수 받아도 절반은 본사에 줘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다 우리가 먹잖아요. 혼자서 개업을 했다면 혼자 다 먹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부 다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형태로 돼가지고 본사에 다 반은 떼줘야 돼요. 앞으로는.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이제 돈 가면 갈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그 신석기 시대 때 옛날부터 그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게 그런 이야기 다 했대. 다 옛날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옛날이 좋고요. 가면 갈수록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돈 벌어먹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따가지고 개업을 해야 돼요.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합격하고 못하고. 자, 그래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데 33페이지 보겠습니다. 7가지 방가로 7번까지 있는데요. 1번은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죠.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중개업 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6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말고도 무한대로 자유롭게 경험을 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지금 미국이나 외국의 선진국에는 가보니까 중개제도가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그냥 중개업소 한 번만 와버리면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다 끝난다고 등기까지. 그렇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삿짐 센터 같은 거 직접 운영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싸게 해주고 이래버리면 개인 영세한 개업 공인회사들이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겸업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방가로 1번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33페이지. 그 다음에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입니다. 시험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인데 이걸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해가지고 X로 출제됐습니다. 임대 관리 대행만 될 뿐이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인 개업공인회사들은 임대업 해도 되죠? 자연인들은 개인은 되죠? 예, 개인은 된다고. 예, 그 이유가 그래. 법인이 해버리면 돈 내는 걸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외국 대형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돈 내는 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 있고 이러는데 중개 보수만 받는다면 정책적으로 아파트 거래 안 되게 막아버리면 월급 못 주고 망하겠죠? 그래서 외국에 독일 같은 데는 중개사무소 가보면 평균 인원이 100명 넘어요, 직원이. 그 사람들 월급을 고정적으로 주려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다 임대업을 합니다. 그 분양 지어가지고 이제 개발업을 하는 거죠. 개발해가지고 분양하고 남는 거는 그냥 임대사업 한다고. 그럼 돈 항상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 직원 월급 주는 게 안정적으로 직원 월급 줄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거래 안 돼버리면 중개보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월급 못 줘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 외국 배부인들이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중개보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4%에서 8% 정도 합니다. 평균 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0.9%잖아요. 그 이제 조금 장단점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미국은 거의 관행이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그럼 4% 받아봐야 공동중개하면 2%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권은보험료, 에스크로우, 보험료 내는 게 한 0.4% 돼요. 그러면 2%, 0.4% 내고 나면 1.6%밖에 안 되죠. 우리 0.9%나 뭐 크게 차이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9% 혼자서 다 해가지고 뭐 한 8% 정도 받으면 괜찮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 선진국에 비해서 중개보수는 낮은 편입니다. 가장 낮은 편이고요. 또 요구하는 업무량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체크리스트만 작성해요. 권리분석은 권리분석사가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업공인회사가 권리분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용도 지역 지구구역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만물박사가 돼야 돼요.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100%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럼 무조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업무정지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였거든요. 이제 내년 여러분 시험부터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뭐가 더 타격이 큰 거예요?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그 개업공인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3개월 업무정지라고요? 바뀌었다고요, 그게. 올해 시험까지는 그랬는데 내년 시험부터는 이제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그 과태료 500만 원 하고 업무정지 3개월 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큰 거냐고요. 개업공인에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업무정지가 훨씬 크죠. 3개월 업무 못하면은 뭐 권리금 뭐고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3개월 문 닫았다가 다시 문 열면 손님 오겠냐고요. 우리 학원이 그 3개월 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개원하면 오겠냐고요. 업무 연속성이 있는데 그럼 권리금 다 날라가 버리고 몇 천만 원 손해죠? 과태료 500만 원이야 뭐 그냥 한건만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내년 시험부터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올해 시험까지는 올해 시험 25회 시험이었죠? 여러분 26회 준비하죠?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꾸 좀 헷갈리는데 25회 시험까지는 올해 시험까지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였고요. 의무 위반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받겠다고요. 왜냐하면 확인설명을 100%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되고요. 무조건 확인 설명 걸고 넘어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비선호시설도 설명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이건 성폭행하고 똑같아요. 좀 이런 말 해서 그렇겠지만 비선호시설인데 이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오직 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성폭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당한 사람 입장이거든요. 오직 한 사람은 가해자 입장이 아니에요. 무조건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거는 성폭행이고, 비선호시설도 예를 들면 주유소에 있는 거 왜 설명 안 했냐, 나 주유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야. 예를 들면 뭐든지 뭐 학원 있는데 왜 말 안 했냐, 나 학원 시끄러워서 싫은데 학원 설명 안 했냐, 비선호시설 이렇게 나오면 그 무조건 위반이라고. 예를 들면 너무나 주관적이잖아. 비선호시설이라는 거 어떻게 그럼 물어봐야지. 뭐 비선호 안 좋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참 어렵죠. 그래서 100% 지킬 수가 없다고. 예를 들면 확인 설명을 완전 뭐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100% 못 지킨다고 무조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긁어 넘어지면 지금은 무조건 업무 정지고요. 내년부터는 과태료라고요. 과태료.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이 뭐예요? 개발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땅을 사놓는 것도 개발이고,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고, 빈 땅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개발이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입니다. 그 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이라고요.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사가지고 3억에 팔면 그거 개발한 거죠? 안 돼요. 법인만 안 된다고. 내 땅 개인은 돼. 개인은. 제가 지금 법 제목 뭐라고 적어놨어요? 법인 회사에 회사. 왜 안 된대? 개인은 되는데 법인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외국 대형 법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개인 영세한 기업 공개사들 다 망하니까 못하고 하는 거예요.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외국에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안에 다 폐지된다고. 이제 폐지되면 개인은 손해잖아요. 지금 법인하고 무한 자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외국 대형법이 들어온 거, 뭐 지금 가구업체도 뭐 이케아인가 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중개업도 이제 곧 개방된다고요. 몇 년 안에. 미국하고 이미 FTA 비준되고 5년 후부터 개방한다고 돼 있거든요. FTA 비준되고 나서 지금 올해가 아마 3년째일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2, 3년만 더 있으면 개방된다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면 법률 시장이 개방된다고 돼 있어요.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거기에는 변호사 시장, 법무사 시장, 공인중개사 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김현장 이런 것처럼 큰 대형 법인이 생긴 거잖아요. 변호사도. 우리 중개법인도 아마 이제 대형화 된다고요. 몇 년 안에. 자, 그 다음에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X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 뭐 LBA 법률중개사,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가맹점업인데요. 이걸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중개업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뭐 특별히 어디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빵집 같은 거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뭐 이런 거 가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것도 골프존 이런 거 거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거든요. 골프존 이런 거 해야 돼. 가입 안 하면 하기 힘들어요. 스크린 골프 하는 거. 이제 중개업도 그런 것처럼 대형 법인의 프랜차이즈 가입을 안 하면 앞으로 중개업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X로 출제됐다고요. 시험에.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7가지. 방가로 5번에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입니다.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인데 택지 분양 대행, 농지 분양 대행 X입니다.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대 분양 대행을 한다면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전세대를 분양 대행을 한다면 내가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분양 대행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분양 대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 법조문에는 상가 및 주택 분양 대행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세대 분양 대행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아무한테나 해도 된다. 아니다. 통장 가입해가지고 1순위, 2순위 뭐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 답이 뭐냐고요? 틀려도 돼. 총각 또 틀리게 말해봐. 예? 틀리게 하라니까 또 맞게 말하네. 오늘은 맞았어요. 그렇죠? 공개 분양을 해야 돼.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상 공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하면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아가씨들이 치마 찢어진 거 입고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이게 뭐 그 불빛 이렇게 비추고 막 해가지고 설명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다가 삼성물산 대리 막 이런 거 돼 있다고요. 명찰 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삼성물산 건설 부분은 시공사고요. 실제로는 그 분양 대행을 하는 사람은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우리는 시공사, 시행사, 시공사, 분양 대행사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어느 회사가 최고 알려져 있고 큰 회사들의 이 세 개 중에서 시공사가 크죠? 그러면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행사고요. 그럼 거기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나 뭐 대림산업 이런 게 시공사가 되고요. 분양대행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가면 분양대행사가 대형 법인, 중개법인들이 분양대행사 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분양대행사가 커야 분양이 잘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뭐 삼성물산 지금 최고 레미안이잖아요. 최고 지금 순호도 1위가 레미안으로 나와 있더라고. 2위가 대림이 편한 세상, 뭐 대우프루지오 뭐 이렇게 5대 건설사, 10대 건설사 이런 거 있어요. 나와 있는 통계가 보면 1위는 지금 삼성물산 건설 부분 레미안이에요. 어쨌든 그 시공사가 좋아야 이게 분양가 이러면 시세도 똑같은 평수라도 같은 옆 위치 똑같아도 한 1, 2천만 원 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브랜드 시공사가 지은 경우는. 그러면 그 어쨌든 분양 대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기에 우리 지금 분양 그 사무실에 가면은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분양이 아주 잘 될 가능성이 높다면 돈을 많이 안 주겠죠? 그냥 분양될 가능성이 없다면 좀 돈을 많이 주겠죠. 분양을 다 하면. 그게 계약을 해요. 무조건 이게 영원히 뭐 분양등을 맡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몇 % 이상 분양해야 된다. 못하면 손 떼고 나간다.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약정을 다 한다고요. 무한대로 2년, 3년 동안 맡길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계약하기 나름이겠죠. 그 3개월 안에 80% 이상 분양해야 돈 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78%밖에 못했다면 막 그냥 자기들이 대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떠안잖아요. 막 자기가 그냥 분양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80% 맞추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지. 직접 분양업은 안 돼요. 분양업으로 해야 돈이 되잖아요. 자기가 지어가지고 팔아야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만 해가지고 대행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빌라 같은 거는 한 건 하면 보통 한 500만 원 주고요. 아파트 같은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줘요. 한 건당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광고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분양 대행사들이 돈 엄청나게 번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큰 평수 분양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줘서 한 건 분양하면 대행을 하면 근데 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막 뭐 세제 혜택 주고 해가지고 민분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약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분양 대행사가 많이 돼요. 광고료도. 예, 마케팅 비용까지. 그래서 이제 그건 약정하기 달려있죠. 그거는 뭐, 보통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한 건 분양하면 돈을 많이 받고, 뭐, 가만히 놔둬도 분양 잘 될 것 같으면 많이 안 주려고 하겠죠?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이게 시행사, 시공사 앉혀놓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선정을 하는 거죠. 분양 대행사를.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자, 어쨌든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돼요.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해야 돈이 되는데 그거는 못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삿짐센터 소개는 가능한데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요. 용역, 알선업만 되는 거지 용역업은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삿짐센터 소개시켜 줄 수만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업을 해보면 제가 지금 창업실무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이삿짐센터 알선하면 뭐 한 5만원, 2만원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한 2만원 이상은 줘요, 대체로. 그럼 도배업체 이런 거 인테리어 소개시켜 주면 한 10% 정도 주더라고. 2천만 원 하잖아요. 뭐 올 수리 다 리모델링 하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죠. 오래된 집 완전히 새거 만들려면 한 2천만 원 들어가고 한 200만 원까지도 줘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갖다 준다고요. 법무사 소개시키면 또 뭐 한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받아요. 은행 융자 알선하면 0.3% 받아요. 융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요즘 1억 융자하면 한 30만 원 받아요. 한 건 매매 중개하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또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출 받거나 은행에 직접 가나 금리는 똑같잖아요. 일반 대출은 그렇게 주고 만약에 뭐 요즘 싼 거 있잖아요. 금리 막 한 3%대 3.1%, 2%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금리 아주 좋은 거 저소득층한테 특별히 해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수료 못 받아요. 예? 은행이 줘요. 은행이 CMS 계좌송 아침에 딱 10시인가 되면 바로 은행 본사에서 그럼 다 통장을 각각 하나씩 다 만들어요. 은행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하러 다녀. 중개업소에. 그러면 은행 통장을 다 만든다고. 시티은행, 뭐 국민은행 다 만들어 놨다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은행들이 손님들이 난 국민은행 해달라. 뭐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딱 하나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건 뭐 은행한테는 안 받죠. 그냥 은행에서 줘요. 그걸 주더라도 그건 중개수수료예요. 중개보수예요. 왜냐면 중개의 용어 정의가 뭐가 있어서요.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알선도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당권 알선하고 그 대가라고 하면은 그 중개보수거든요. 그래서 0.3%밖에 안 줘요. 중개보수는 아무리 낮은 것도 그럼 0.3%는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은행 본사에서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줘요. 지금 최대가 0.3%고 국민은행 같은 데 하면 0.15%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럼 1억 알선하면 15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열심히 적네. 이거 얼마나, 은행에서 돈을 얼마 주는지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뉴스 보면 경매 브로커 구속됐다 이런 건 뉴스 많이 나와서 경매 브로커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면 전부 경매 브로커로 해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옛날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이게 도입됐어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권력이, 본인도 변호사였지만 변호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이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허용한 겁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걸 허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법률행위 대리를 하는 거죠. 그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허용했다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8만 5천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지금 약 1,300여 명이 이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했대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웬만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놓으라고요. 안 하더라도. 왜냐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는 사람 너무 작다고. 예를 들면 그때 2006년도 하여튼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이거 도입하면서 뭐 국회 거의 막 새벽 3시까지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반대. 거의 법사위원들이 이게 보통 법을 만들려면 뭐예요?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면 뭐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그냥 표결만 해요. 손만 들어버리지. 그 일반 국회의원들은 무슨 법인지
제목만 듣고 내용은 잘 몰라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냥 손만 드는 것밖에 없어요.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도 이제 권한이 막강하죠. 법을 만드니까 그 두 개만 통과돼 버리면 실제로는 그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 처리만 하니까 무조건 거의 99.9%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그 실제로는 그때 그 당시 아무 조건 없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였어요.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다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당에서 요구한 게 무조건 안 된다. 그때는 뭐 개업공개사를 거의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사회에서는. 그래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매수신청대리 규칙을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그 매수신청대리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법원장에 등록하고 매수신청대리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는 경매 브로커 구속됐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뉴스 많이 봤어요. 경매 브로커 구속됐다 많이 나왔죠? 완전 사기꾼. 네, 그 사기꾼인 줄 알았어 저도. 근데 그게 법인 2억에 대한 매월 내는 거예요. 뭘 매월 내냐고? 법인 2억. 아, 고정 설정 금액요? 뒤에 나오는데 그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수수료는 저기는 이렇게 할부식으로 내는 거예요. 할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2억을 내는 게 아니고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는 13만 원밖에 안 해요. 1억에 대한 보험료가 13만 원이 아니고 저기 서울보증보험에는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 다음에 이게 11만 원이라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이제 현실적으로 질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험료는 안 나와요. 보험금만 알면 되고 보험료는 시험에 안 나와요. 1억 탄다는 게 중요하지 얼마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1억이라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내가 의뢰인들이 타는 금액이니까 보험금이니까. 근데 보험료는 내는 금액이잖아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게 보험료죠.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 보험금이잖아요. 보험금하고 보험료는 달라요. 지금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보험료, 보험금을 막 반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4월 1일부터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건 보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내는 돈이. 11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1만 원이고요. 협회는 원래 25만 원인데 그것도 한 10% 할인해가지고 한 22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현재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 내요. 그 1년에 한 번 내는데 지금 제가 논문 쓰고 있어요.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산에서 40명에게 전부 저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해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해요. 월세를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의뢰인 한 명당 1억씩 손해를 입혀서 40명에게 그러면 40억 해먹고 도망갔다고요. 좀 개업 공개사가. 근데 그 40명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 그 막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각각 1억 받는 게 아니고 성소해도 성소 판결문 받아도 40명 합해가지고 1억 받는 거예요. 1억. 그럼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소송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가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 변호사들이 약 올린다고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있거든. 고문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누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성소하면 250만 원 받는다. 근데 변호사비 2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할래 그냥 포기해라. 자꾸 이렇게 약 올린다고. 그럼 처음에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3년 동안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 말도 맞더라고. 3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폐인되고 성소해도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 포기해요. 99%가. 현실은. 그 지금 제가 주장한 거는 이제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지만 일정 건수, 일정 금액 이상인 거는 한 건 할 때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검토하든지 아니면 좀 보험금을 높여가지고 건별로 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40명이면 40건을 각각 따로따로 1억씩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합해서 1억이란 말이에요. 그 의뢰인은 거의 지금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험금 받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게 100억이 넘고요. 그 중에서 1년에 나가는 게 손해배상 나간 게 한 60억 나갔어요. 60억. 근데 협회에서 공제료 받는 거는 8만 5천 명 개업공개사들한테 25만 원씩 받으면 약 200억 정도 받아요. 200억 받아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나간 게 60억이고요. 소송에 계류 중인 게 100억이라고요. 그러면 협회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완전 적자라고 그래요. 왜? 책임준비금은 10%거든요. 10%? 200억 받으면 20억만 적립하고 나머지 다 써버린다고 사업비로. 그런데 60억이 나가버렸으니까 적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공제를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 이 법인에게는 중개업 외에 6가지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들하고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4페이지 중개사무소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